사회자로 초청해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더군다나 이 논문을 읽다 보면 과연 저자가 누구일까 궁금해지는 글이 있는데요. 오늘 모신 발표자 세 분의 글이 바로 그러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해주실 세 분의 발표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이은 선생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오태원 선생님이십니다. 자, 통일연구원 윤훈이 선생님 발표자로 모셨습니다. 자, 오늘 사회자로 참석하게 된 것이 큰 영광인 것과 동시에 또 서운한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이 토론자로서의 쓸모를 박탈하신 이 세 분의 훌륭하신 이 토론자 때문입니다. 통상 제가 토론자로 참석해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지 못한 것은 오늘 이 훌륭한 이 토론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표본을 보여주시는 세 분의 토론자 때문인데요. 세 분의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차태서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정원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황지환 교수님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론자분께서는 이 페이퍼를 꼼꼼하게 읽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발표 시간은 가능한 한 15분 이내로 해주시고 토론자분께는 두 번의 이 질문 시간,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두 번의 라운드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토론은 준비하신 토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세 페이퍼가 상호 분리되어 있지만 연계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토론은 이 상호 통합적인 시각에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발전적으로 아주 훌륭한 굿 페이퍼지만 이게 그레이트 페이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토론자분의 여러 가지 조언을 참고하실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요. 발표자분께도 5분씩 10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토론 라운드가 끝나면 오늘 이렇게 흥행 패널은 제가 참석한 것이 처음인데요. 플로어에 계신 청중께도 질문의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은 선생님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이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패널에서 미국의 데이터 안보 국가 책략, 특히 바이든 행정부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데이터 안보는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자 승인되지 않은 유출, 무단 액세스, 사용, 공개 파괴, 수정 등의 피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법적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는 데이터 저장, 전송, 처리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의 정책은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디지털 기술 패권을 저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와 플랫폼을 통제하며 신흥 안보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서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결정하는 핵심 자산인 데이터와 기술 인프라를 재조명되면서 사이버 안보와 데이터 안보의 경계도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이 국제 안보 환경에 가져온 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미국의 데이터 안보 전략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술 인프라, 데이터 흐름, 플랫폼 지배력 등의 요소들이 어떻게 안보화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미국의 전략적 접근과 담론적 전환을 다각도에서 조명을 합니다. 우선 데이터 시대의 안보 패러다임 전환과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대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안보는 단순한 개인 정보 보호를 넘어서 데이터의 양적 축적과 다양한 이슈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신흥 안보 사례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급격히 부상함에 따라서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자 안보 위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주도해온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와 진영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국제 질서를 이를 위해서 디지털 기술, 데이터 통제, 플랫폼 규제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규범과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데이터 안보를 위해 글로벌 동맹과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데이터 안보 전략은 크게 민간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규제, 데이터 브로커 규제,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사이버 보안 강화, 정보 투명성 제고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 책략이나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안보와 경제 안보의 융합적 지점을 축으로 한 복합적 전략으로 전개되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보화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기술 주권의 공고화, 그리고 동맹국 중심의 디지털 통상 공급망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세 가지 전략 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민감한 정보 유출 방지나 산업 보호를 넘어서 데이터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국가 안보, 외교 전략의 통합적 전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이든 행정부의 데이터 전략이 실제 정책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이를 틱톡 그리고 커넥티드카 그리고 딥시크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 플랫폼 산업이 어떻게 안보화되고 경제 안보와 교차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틱톡 규제와 플랫폼 안보화입니다. 2020년대 들어선 데이터 흐름, 알고리즘 통제, 플랫폼 영향력 및 비물질적 자산이 안보 이슈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의 위험성을 단지 중국 기업이라는 정체성에 한정짓지 않고 데이터 저장 위치, 접근 권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 구조적 요인을 들어 이 플랫폼이 외국 정부의 정보 수집, 여론 조작 등의 잠재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 경제 미래를 향한 경쟁에서 각각의 디지털 제국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쟁은 단순한 경제적 우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틱톡에 대한 제재는 정보 주권과 민주적 질서 유지라는 담론을 결합함으로써 단순한 외국 플랫폼 퇴출을 넘어서 자국 중심의 디지털 질서 구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및 법적 정치적 맥락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이 여러 가지가 발령된 가운데 이러한 행정명령들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국가정보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산업 및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보호 아래 틱톡의 규제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이런 규제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플랫폼이 자국 정부로부터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나 인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플랫폼 안보화 전략을 모방하거나 이를 자국 내 데이터 주권 논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불리한 역풍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내 일부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는 행정명령 및 의회 입법 시도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그리고 특정 국적 기업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사례는 단순한 개별 플랫폼 규제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의 출발점으로 기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데이터를 자국 내에서 보호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 통신망,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국가 전략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향후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등 기타 적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디지털 활동에 대해 동맹국가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정당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사례는 커넥티드카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입니다. 커넥티드카는 자동차가 스마트폰이나 집, 사무실, 그리고 도시의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과 상호 통신을 하며 사물 인터넷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데이터 안보를 기존의 사이버 안보 및 개인정보 보호의 범주를 넘어서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격상시키다는 점을
격상시켰습니다. 특히 Executive Order 14117은 미국인의 대량 민감 데이터가 적대국의 정보기관이나 군사적 활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데이터 주권과 기술 공급망의 국제화를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커넥티드 카는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모바일 센서 플랫폼으로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고위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이와 같은 규제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보호주의를 정당화하는 장치로도 기능합니다. 데이터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기술 우위와 산업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산업 정책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배터리, 통신 모듈, 자율주행 칩 등 핵심 부품 분야에서 급격한 기술적 성장을 이루는 상황에서 안보 명분을 통한 기술 탈동조화는 미국 산업의 장기적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과 기술 공급망이 안보 문제로 재구성되는 현재의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산업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프레임으로 데이터 안보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다른 디지털 기술 분야로의 규제 확장 가능성 또한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해온 사례는 AI의 표준 경쟁과 딥시크의 등장입니다. AI 기술을 자주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자국 중심의 표준과 규범으로 확산시키려는 시도는 단지 산업 경쟁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외교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AI 개발 역량과 그 공급망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중국이 자체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 딥시크의 등장은 이러한 경쟁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단지 기술 경쟁력의 상징을 넘어서 중국식 AI 발전 모델의 대표 사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AI 기술이 내재된 가치 체계 및 거버넌스 원칙에서 미국과의 근본적 충돌 가능성을 또한 예고합니다. 딥시크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딥시크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을 하며 키보드 입력 패턴 등 개인 식별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저장합니다. 또한 중국의 국가정보법의 적용을 받아서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당국에 자동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딥시크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은 현실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인공지능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정보 신뢰성 측면에서 딥시크는 높은 실패율과 낮은 정확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종종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노출하는 경향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알고리즘 투명성이나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가 통제와 사회 안정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AI 개발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기반 AI 거버넌스 모델과 상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다자 플랫폼 및 규제 협력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G7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 AI 원칙, 글로벌 파트너십 AI, GPAI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구들은 AI 시스템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가침 중심적 규범 질서를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표준화만이 아닌 정치 철학적 가치관을 반영한 규범 경쟁이라는 점에서 중국식 AI 주권 모델과 본질적으로 충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에게 본질적인 전략적 도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리고 이러한 국가 주도형 AI 거버넌스는 곧 AI 기술 경쟁을 넘어서 AI 규범과 표준을 둘러싼 이념적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제정치학적으로 이러한 형상을 분석을 했을 때 기존 안보 개념과 권력 구조에 대해 몇 가지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보화라는 개념은 이제 전통적인 군사, 정치적 위협의 범주를 넘어서 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등 비군사적이고 민간적인 영역까지 포괄하는 포스트 서구적 안보 질서의 형성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 체제 내에서 위협 인식이 물리적 무력보다는 정보 흐름과 알고리즘 지배력 같은 비물질적 자산의 통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틱톡, 커넥티드카, 딥시크 사례는 신흥 안보 이론이 제시한 핵심 개념들, 특히 이슈 연계와 양질 전화가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제도화되는지 보여주는 경험적 사례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국제 안보의 주체, 대상, 수단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 징후이며 기술적 주권과 데이터 통제력이 새로운 국제 권력 분포의 축을 보여주고 있음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었습니다. 자, 디지털 복합 지정학의 시대, 이 미중 경쟁의 핵심 쟁점이 이 전략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첨단 기술 보호 또는 표준의 설정이 아니라 바로 데이터 안보에 있다라고 하는 쟁점을 틱톡 규제 사례,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AI 모델과 관련된 경쟁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발표자이신 서울대학교 오태원 선생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유럽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드릴 제목은 이제 유럽연합의 그 사이버 AI 우주 국가 책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어저께도 일부 주요 국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중국의 이제 국가 책략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제목으로 좀 발표가 됐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유럽연합의 이 사이버 AI 우주 국가 책략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국가 책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 개념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뭐 명확하게 저한테 다가오기보다는 좀 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국가 책략을 갖다가 좀 정의를 해야 될까, 그리고 과연 이 국가 책략이 뭐 주요 국가 이렇게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차별성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이제 작동을 했고, 그런 호기심에 따라서 이번 이제 그 논문을 쓰게 된 사안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 책략을 하게 되면 뭐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적인 차원에서 국가 책략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어떤 구성의 또는 뭐 양태의 어떤 형식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구성이나 양태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내용적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태의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김삼희 선생님께서 지금 자주 언급을 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국가 책략을 얘기할 때는 이제 독시, 그 현재 어떤 시대 흐름을 갖다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러면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어떤 역량을 갖다가 좀 더 키워나갈 것인가? 그런데 그런 자강의 부분에 있어서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 국가하고의 어떤 그런 균세를 통해서 이제 약간 밸런싱도 맞춰가면서, 또는 그 밸런싱이 견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이 협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각각의 자강, 독시, 균세에 따라서 그럼 과연 유럽연합은 어떤 식으로 내용을 갖다 구성해 나갔나라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논문을 풀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을 하게 되면 뭐가 있든 간에 미국이나 중국의 이런 대표적으로 두 나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현재 국제 정치의 어떤 갈등 또는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런 미중 관계의 어떤 심화 속에서 유럽연합한테 과연 요구를 원하고 있는 또는 기대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EU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자신들의 역할을 갖다 좀 구성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뭐 연성 권력과 경선 권력에 있어서 그 연성 권력, 특히 뭐 기존의 어떤 그런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그 가치라든가 인권, 환경과 같은 약간 연성 권력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EU가 미중하고는 다른 좀 더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또는 독자적인 어떤 역할이나 미션을 갖다가 수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갖다 좀 더 확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EU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사이버 AI 우주 이 세 가지 영역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유럽연합을 이제 각각의 어떤 정책들이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개별 전략, 개별 정책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파악을 하지만, 이걸 좀 종합적으로 뭔가 바라봤을 때 이게 약간의 차별화가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사이버나 AI 쪽 우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EU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뭔가 그 막대한 어떤 재원을 갖다 투입을 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갖다 쭉 올리기보다는 초반에는 그거에 대해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규범이나 어떤 규제 차원에서 좀 더 접근을 하고 그런 영향력을 갖다 확대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주로 전략이나 정책들이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규범이나 규제를 갖다 얘기할 때는 그걸 갖다가 EU가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주요국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준수를 하고 존중을 하고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EU가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미중의 어떤 그런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특히 기술 패권이라든가 또는 미래 혁신 전략, 혁신 기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리더십을 갖고 약간 주도권을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시하다 보니까 EU의 입장에서도 과거처럼 그냥 과거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아니다 우리는 뭐 규범이나 규제를 굉장히 강조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제 너무 많은 시장의 참여자라든가 특히 미국 중국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뭐 비판 아닌 비판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뭐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AI에 대해서 이제 입법을 이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EU의 인공지능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공지능법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뭐 우리나라의 만약 인공지능법 또는 뭐 미국이나 중국의 인공지능법을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그 AI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가, 즉 약간 자강의 측면에서 하드 파워를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럼 EU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AI 법이라든가 AI 전략을 바라볼 텐데 실제로 이제 그걸 이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런 자강의 측면보다는 초반의 모습은 규제 어떻게 하면 인권을 덜 침해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AI를 갖다 활용함에 있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어떤 특정 분야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 오히려 규정을 하고 전 세계에 먼저 배포를 함으로써 자 다른 나라들에서도 AI를 갖다가 기술 개발하는 뭐 기업이 됐든 또는 국가에 대해서 자 우리 EU에서는 이런 식으로 AI를 규제할 것이라는 걸 갖다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미국 같은 이런 이 AI라든가 또는 뭐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경쟁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장벽이다. 즉 어떻게 보면 기술 역량을 갖다 계속 발휘를 키워 나가야 되는데 이런 EU의 이런 전략 정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생태계를 갖다가 뭔가 혁신을 갖다 주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술 개발을 갖다 저해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 하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U는 그래도 초반에 뭐 사이버 부분도 그렇고 뭐 우주 부분에서도 그렇고 초반에 어떤 그런 모습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규범의 측면, 규제 측면에서 좀 많이 다가간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특히나 뭐 사이버나 우주와 비교했을 때 AI에 있어서는 EU가 이제 이러한 어떤 비판들 그리고 EU 영내에서도 워낙 많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 EU 영내에서는 AI 내세울 만한 AI 기업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측면들이 이제 EU 영내에서도 이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올 초에 있었던 그 파리 AI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EU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좀 더 AI 역량을 갖다 키우는 부분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AI에 있어서의 접근법이 살짝 바뀐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올 초에 있었던 파리 정상회의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EU도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뭐 규범이나 규제를 목소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에서 특히 미국에서 야 니네 뭐 EU 니네는 뭐 내세울 만한 AI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규범이나 규제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의 직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뭔가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EU 자체적으로도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뭐 인공지능 기업을 갖다 육성한다든가 또는 최소한 생태계를 갖다가 좀 산업 생태계를 갖다 육성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올 초에 있었던 그런 변화의 모습을 갖다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른 뭐 사이버나 우주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자신들의 역량 갖다 좀 더 키워 나가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AI에 있어만큼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투자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약간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여전히 약간 규제나 규범의 어떤 차원으로 약간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규범이나 뭐 EU의 뭐 규범 권력 또는 규제 권력 얘기할 때는 특히
규범 권력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가치적인 측면, 인권적인 측면을 갖다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장의 어떤 그런 뭐 규모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EU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가치에 기반한 자유나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규범 측면에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어떤 자신들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하고 좀 더 독자적으로 그래도 목소리를 내세우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규제 권력으로 우리가 명명될 수 있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EU가 이렇게 규제를 내세울 수 있는 거는 EU 역내 단일 시장 27개 회원국이 이루어진 역내 단일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단일 시장의 규모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자 만약에 뭐 EU 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EU 역내로 만약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한다면 EU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규제를 갖다가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기업들이 EU에서 이런 걸 갖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EU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규제 수준을 갖다 다 준수를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갖다가 정하고 있는 EU이기 때문에 여기만 맞추게 된다면 다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기업이 추가적으로 뭔가 부담을 지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없다 보니까 그 전에는 다른 여객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EU가 정하고 있는 그런 규제를 갖다가 준수하게 된 그래서 우리가 뭐 브래포드가 얘기하고 있는 브뤼셀 이펙트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워낙 이게 미중 중심의 어떤 갈등이 첨예되고 하다 보니까 EU가 이제 거기서 단순히 단일 시장만 놓고 규제를 갖다가 얘기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뭐 EU가 이제 자강의 측면에서 규범이나 규제뿐만 아니라 역량을 갖다 좀 더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게 최근에 어떤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부분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이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규범이나 규제 쪽의 측면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EU에 있는 역내 기업들이 뭔가 역량을 갖다 발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니면 단순히 여객 기업을 갖다가 규제하기 위해서 EU가 이런 정책 전략들을 만드나라는 인식이 안 되게끔 어떻게 보면 EU 역내 기업들한테도 좀 더 그 규제나 이런 것 같은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자강을 할 수 있는 좀 역량을 니네들이 뭐가 있든 간에 이런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갖다가 대등하게 내기 위해서는 니네들도 같이 뭔가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EU 입장에서 굉장히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버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운영 보건요법이라든가 또는 연대 이런 것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AI에 있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에서 좀 더 활용의 측면으로 이게 좀 변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반면에 우주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더 EU가 미국하고 뭐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운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뭐 갈릴레오나 이런 같은 약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좀 더 많이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미국의 GPS만큼이나 자신의 갈릴레오가 좀 더 열심히 퍼져나갈 수 있게끔 다른 주요국들이 이 자신들의 어떤 체제를 갖다가 받아들이게끔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적외도 이제 중저궤도 위성에서의 어떤 그런 EU가 좀 더 많은 위성을 갖다 쏘아 올려서 지금 뭐 대부분 어떻게 보면 저궤도 위성의 어떤 차원에서 지금 현재 주요국들 특히 미국의 어떤 뭐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저궤도 위성의 어떤 그런 경쟁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EU 측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관심을 갖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성 쪽에서의 어떤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좀 키워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종합을 했을 때는 EU가 갖고 있는 이런 사이버라든가 AI 우주에서의 국가 책략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정리를 했을 때는 EU가 봤을 때 이 세 분야 거의 모두에서 특히나 사이버라든가 AI 부분에서는 정말로 자신들의 역량이 굉장히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다라는 것 같다 확인을 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우주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정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자신들이 미국이나 중국과 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지만 다른 뭐 발사체라든가 이제 다른 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어떤 하위 분야로 가게 되면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역량이 떨어지는 것 같다 확인을 했고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자강의 측면에서 기존에는 규범과 규제 차원이 있었다면 이제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차원의 어떤 그런 자강 개념을 갖고 들어왔다 즉 뭐 여개국에 대한 어떤 특히 미국에 대한 어떤 기술 의존도 또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벗어나서 EU 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가 또는 뭐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EU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자강의 개념으로서 이제 경쟁력을 갖다 확보하는 이런 측면이 이제 자강으로
쪽으로 들어가고, 균세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에서는 여전히 라이크마인드 컨트리들 또는 뭐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동맹국들하고의 어떤 그런 연합 또는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 부족한 기술도 약간 보완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이미 설정해 놓은 규범이나 규제 등을 갖다가 그런 라이크마인드 컨트리들이 좀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전략들이 좀 더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독시, 자강, 균세에서 각각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자기 평가, 자강에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통한 그 하드 파워의 역량 강화 및 연성 권력으로서의 뭐 규범이나 규제를 갖다 강화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균세 차원에서 주요 국가의 어떤 협력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과연 근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긴 한데, 이게 워낙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어떤 글로벌 자유 질서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EU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런 규범이나 규제 권력, 특히 규범 권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이런 국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의 어떤 일정 부분의 뭐 지지 또는 뭐 암묵적인 승인에 있었기 때문에 좀 EU가 상대적으로 이런 규범이나 규제 부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글로벌 자유질서가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과연 EU가 기존과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이제 서로 간에 약간 무정부와 같은 또는 뭐 이제 다극질서로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자신들도 과거와 달리 좀 더 자강의 측면에서 개인적인 역량을 갖다가 더 확보해야 되는 차원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EU가 발표했던 다양한 사이버, AI, 우주 부분에서 이런 전략이나 정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재원을 많이 투입하면서 자강 쪽으로 많이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확실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유럽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EU를 갖다가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라든가 이제 독일 이런 나라들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뭐 사르코지나 또는 뭐 메르켈이 그 당시에 중국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와 달리 지금의 독일, 프랑스에서는 어떤 그런 눈에 띄는 정책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EU 입장에서 이런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역량을 갖다 키워나간다고 했을 때 독일, 프랑스로부터 어떤 지원을 어떻게 적극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EU 역내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앞으로 있을 향후 한 뭐 짧게 보면 2, 3년, 좀 높게 보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EU가 그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길을 찾는 게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 됐고,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EU가 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화가 본격화되었던 1990년대 세계사회는 미국과 EU와 일본의 이 경쟁에 주목한 바 있었는데요. 이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의 압도적인 경쟁에도 불구하고 EU의 상대적인 지위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쟁점이었는데, 이 발표를 통해서 EU의 과연 이 자강 또는 협력 전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함의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공군 정책실의 실무자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이 AI, 사이버, 우주가 상호 연계되고 통합되어 있는 쟁점이라고 하는 또 전략적인 함의도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윤은희 선생님 발표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윤훈희입니다. 저는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석사급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회 관계자분들과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이버 AI 국가 책략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3월 김정은은 국방과학연구 사업을 지도하면서 무인기 개발과 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발전시켜야 할 부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가적 전망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폐쇄적이고 고립된 사회인 북한이 왜, 그리고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고도화 현황이 포착되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외부 선전용으로 최신 기술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효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AI 기술의 이중 용도라는 특성과 기존 북한의 사이버 위협 행태를 고려하면 북한의 기술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개별적으로 사이버 역량이나 AI 기술 접근을 하거나 안보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북한의 디지털화와 AI 개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그 필요성을 제기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국가 책략의 프레임을 적용해서 북한의 기술 개발의 실증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 즉 사이버 AI 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 책략은 독시, 시대적인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과 자강, 정책과 노력을 투사의 능력을 교양하는 것, 균세, 생존과 번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국가 책략의 프레임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더 적합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도자와 당이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것이 실제 정책으로 수행이 되고 이러한 정책이 기술 역량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적이고 그리고 유일한 변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사이버와 AI의 넥서스적 특성, 즉 사이버 공간에서 생성된 대규모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고 이것이 다시 사이버 시스템으로 환류되는 피드백 루프에 주목을 했습니다. 북한 역시 사이버와 AI가 서로 작용하며 발전하는 기술 진화적 특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가설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2장에서는 독시 차원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변화를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자강 차원에서 이러한 인식하에 북한이 어떻게 사이버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4장에서는 균세 차원에서 북한이 북러 관계를 활용하여 기술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인식의 특징과 국제적 기술 담론 수용 양상, 사이버 AI에 대한 전략적 인식 형성을 독시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대회 신년사, 김정은 담화를 통해 지도부의 인식을 분석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사이버 AI에 대한 전략적 인식 검토를 위해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에서 나타난 담론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 인식의 뚜렷한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기술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16년에 7차 당대회에서 세습 체계를 공식화하면서 과학기술 강국 구상을 제시를 했고 18년 신년사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사활적인 문제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북한이 국제적 기술 변화의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표착하고 이를 북한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년부터 지식경제 시대의 개념을 담론으로 적극 활용했는데 이는 OECD가 96년에 제안한 지식기반 경제의 정의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 강조했던 숫자 경제 담론은 G20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디지털 경제 개념과 핵심적으로 부합합니다. 특히 AI에 대한 인식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현 세기를 지능화 시대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거나 지식경제 시대의 높은 단계인 인공지능 시대라고 표현하면서 하나의 시대적 변화로 인식하는 관점을 보여주었고 작년에는 AI를 현 문명 전환의 주도권을 좌우할 열쇠로까지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AI 영역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영역으로 프레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방 기술 패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러시아, 중국 등 우호국의 AI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학습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이 어떻게 실제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강의 차원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예산 확대, 기술 개발 동향, 그리고 최근 연구 개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예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과학기술 예산은 다른 분야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24년에 과학기술 발전 사업비를 인민경제사업비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주목할 만한데 이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적 위상을 높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인프라적 측면에서는 광 케이블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모바일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모바일 기기 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나 역시 여전히 핵심 기술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저는 북한 사이버 AI
개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매년 개최되는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를 분석했습니다. 16년부터 24년까지 9년간의 전람회를 분석한 결과 여기서도 뚜렷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우선 기술 발전의 연속성과 단계가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6년과 17년에는 네트워크 인프라 활용 기술이 중점이었지만 21년 이후에는 AI 프로그램 경연이 정례화될 만큼 기술 발전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주체가 다양화되고 응용 기술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프라 기술에서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김정일 종합대학, 김책 공업종합대학 등 주요 대학 연구기관이 수상을 독점했으나 19년부터는 구두공장이나 호텔도 모범 단위에 포함되었고 21년 이후에는 농업, 공업, 의료 등 다양한 기관이 수상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북한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년 발간된 주요 과학기술 전문지를 분석했는데 북한도 욜로, 유넷 등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최신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며 의료 영상 분석, 환경 모니터링,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AI 기술을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상황에서도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파악해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균세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24년 6월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북러 조약은 사이버 AI 분야의 협력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조에서는 우주,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공동 연구를 적극 장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조에서는 사이버 주권 강화, 정보통신 기술의 범죄적 목적 이용 반대,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대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24년 10월 조로 정보기술 제품 전시회가 북한에서 개최되어 북한의 정보산업성과 러시아 간의 숫자 발전, 최신 및 정보기술, 숫자 발전 분야에 대한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러시아 주도의 비서방 기술 네트워크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AI 개발 협력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은 러시아를 매개로 해서 우회적인 기술 습득과 함께 벨라루스 등 친러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협력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은 AI 전환 시대에 기술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한된 자원에서도 체계적으로 사이버 AI 역량을 구축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AI 기술은 단순한 기술 측정이 아니고 정권 생존과 사회 발전, 외교 전략까지 포괄하는 국가 책략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한계가 예상되는데 폐쇄망으로 인해 절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고 피드백 루프 형성에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AI 개발을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여전히 절대적인 에너지 부족 국가입니다. 기술 개발과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발전이 동반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글로벌 수준의 도약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AI 발전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 북한의 AI 사이버 전략은 무엇인가? 이 무지의 한계를 걷어 주시는 논문일 뿐만 아니라 특히 1차 자료, 어마어마한 1차 자료에 근거해서 북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박원곤 교수님도 앉아 계시는데요. 좋은 질문과 코멘트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긴장감 있는 각본 없는 세미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토론자분께서는 두 번의 라운드에 걸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내외로 첫 번째 라운드 질문해 주시고요. 그럼 5분 정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응답 라운드가 끝나면 청중께도 뭐 질문하고 토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차태소입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토론자와 청중의 압박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세미나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그 준비한 토론문이 있는데 5분으로 쪼개라고 하니까 그럼 5분만 먼저 전반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 학생의 미국의 데이터 안보 국가 책략에 대해서 토론을 맡았는데요. 일단 한 두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원고는 그러니까 바이든 시기에 초점을 두고 쓰여진 원고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의 상황에서 읽기에는 이렇게 피어리어다이제이션의 문제가 일단 눈에 띕니다. 그래서 바이든 시기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서 그 시기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트럼프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 미국의 이 데이터 안보 또는 더 넓게는 미국 외교의 변화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 논문을 가지고 이제 저널에 출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학위 논문을 쓴다든지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트럼프 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컨티뉴이티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거를 판별하는 과정이 앞으로 이제 본인이 풀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컨티뉴이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은 학생이 지적하는 것처럼 미중 경쟁이 걸렸죠. 2017년에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에서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대국 경쟁 시대로 들어갔고 중국은 수정주의 국가고 미국과 중국은 이제 이 전략 경쟁 시대로 넘어간다. 그 맥락 하에서 지금 데이터 안보라는 이 영역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시작되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트럼프 시대에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과 바이든 시대에 중국을 접근하는 방식이 밸런싱은 똑같이 하는데 스타일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그 컨티뉴이티는 있는데 체인지 파트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게 이제 앞으로 본인이 이게 저널 페이퍼로 가든 아니면 학위 논문으로 가든 그 차이를 이제 가려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정체성, 어떤 가치, 어떤 역할 개념을 가지고 미중 관계를 풀어가려 하느냐 또는 더 넓게는 패권 국가로서 세계 질서를 구축해 가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머릿속에 넣고 지금 본인의 주제인 미국의 데이터 안보 국가 책략을 다뤄가야 되지 않을까. 가령 이게 어떤 식으로 본인의 주제에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 트럼프 팩터를 머릿속에 넣었을 때요. 가치 규범 경쟁 영역에 대한 서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스키마가 아마 엎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은 데이터 안보 국가 책략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나 어떤 보편적인 규범을 대변하는 진영이다. 반면에 중국은 데이터 안보에 있어서 뭐 권위주의적인 또는 국가주의적인 보호주의적인 형태의 어떤 규범이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딱 스키마를 짰잖아요.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트럼프가 여기에 트럼프 팩터를 갖다 놓으면 이 구도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 뭐 이란 사례만 봐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국제법 지금 뭐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도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뭐 그냥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를 한 건데 그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오히려 중국 외무부에서 왕이가 낸 스테이트먼트 한번 보세요. 그거만큼 공자님 말씀이 없어요. 국제법 쫙 열거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공격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쫙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누가 국제법과 규범을 수호하고 있나? 아니면 프리 트레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꼭 하드 파워 문제가 아니더라도 프리 트레이드 문제만 해도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다 하나같이 다 일리버럴한 얘기를 하고 있고 프로텍셔니즘에 기반한. 근데 오히려 왕이가 나와서 뭐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데서 중국 측에서 하는 얘기 보면 또 다 공자님 말씀을 하세요. 뭐 자유무역을 우리가 이제 중국에 수호할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인이 짜놓은 스키마가 이 바이든 정부 시대 때는 어느 정도 이게 프레임이 맞지만 물론 데이터 안보 부분은 여전히 중국은 이 서술한 것처럼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고 보호무역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어떤 미국과 이 중국의 국가안보 책략 부분하고는 지금 트럼프 시기에 오면 특히나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 그러면 본인이 이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바이든 트럼프로 오는 요 한 10여 년의 흐름 속에서 그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이론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본인의 글에서는 현실주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가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현실주의적인 어프로치로는 이런 데이터 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이 신흥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많다. 근데 이제 그래서 묘사되는 상황을 보면 저는 오히려 제가 현실주의자로 빙의를 해서 보면 다 현실주의로 설명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개별 기술 영역에서까지 주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미중 간의 렐러티브 게인이 굉장히 중시되는 상황으로 점점 가는 걸 서술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결국엔 군사 경쟁의 영역으로 수렴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IR에서 스테이트 센트리즘이 점점 극단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성을 이 논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논문 전체의 주어가 둘이에요. 미국, 중국. 그러니까 다른 행위자는 다 사라지고 데이터 안보와 관련된 뭐 기업이나 뭐 이런 국제기구나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배경, 백그라운드로 빠지고 결국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얘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뭐 탈근대 지구 복합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의 우리에게 던져졌던 약속은 액터와 시어터가 다 바뀌고 있다. 액터도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뭐 기업, 테러 조직, 국제기구 뭐 이런 다양한 액터가 나타나고 있고 시어터도 무대도 뭐 이제 경제, 환경 뭐 이제 넷 이런 식으로 안보가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복합적인 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본인이 서술하는 내용은 결국 다시 액터는 국가만 남고 시어터는 무대는 다시 다 안보로 수렴돼 버렸거든요. 결국 국가와 안보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론은 다시 현실주의로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얘기한 약속과 현실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을 읽고 난 저의 감상은 그럼 리얼리즘이네 다시 뭐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퍼스트 라운드. 네, 감사합니다. 정은주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세대학교 정우주입니다. 먼저 그 마스크 소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위기 상황이라는 거. 사실은 먼저 오태현 선생님한테 죄송스러운 건 제가 논문을 디테일하게 읽지 못했고요. 제가 학회를 하면서 되게 펑크난 부분을 제가 떼우다 보니까 급하게 토론하고 그런 게 많아서 제가 재밌게 읽었지만 조금은 제가 디테일한 코멘트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읽긴 다 읽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먼저 말씀드릴 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차태수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지금 학위 논문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널 편집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계속 논총도 총괄위원도 했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논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글이 어떠한 학문적 가치를 창출하는가, 우리가 이제 지식을 창출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몇 가지 키워드를 주고 챗GPT나 뭐 퍼플렉스에 물어보면 비슷한 글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논문에 창출되는 본인만의 저자만의 독특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딱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분석 툴을 주고 이후에 사이버 AI 우주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주고 비교해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비슷한 글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글이 나올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저는 디테일한 코멘트보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국가 책략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되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고 사실은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개념을 규정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985년도에 볼드윈 학자가 이제 만들면서 그 크래프트잖아요, 그죠? 크래프트 기술 자체는 술, 그러니까 과학이라든가 기술의 영역, 예술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은 1980년대에 흔히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형태의 국가의 행태들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말은 국가 책략이라는 것들이 국가가 어떻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행위를 조정하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디시를 내리는 거가 결정적인 변화를 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국가 책략이라는 것들 사실은 쭉 보시면은 1900,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는 별로 이게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0년대 나오면서 또 최근에 들어오면서 크래프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 이런 그런 것도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중요성, 시기적 적절성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 발짝 더 나갔을 때 이 국가 책략이라는 것들을 흔히 말하는 뭐 전략적 자율성, 규범 권력, 뭐 규제 권력 등등을 이렇게 해놓고 비교를 하셨는데 이게 아니면 또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 분석 틀은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특히나 이유라는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EU만 하나? 인도도 할 것이고, 그죠? 일본도 할 것이고, 우리나라 할 것이고, 많은 국가들 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볼 때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베리에이션. 각각에 대해서 어디에도 균형이 되는가,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현재 EU 차원에서는 프로액티브하게 하기보다는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리액티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EU는 또 독특한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다른 게 아니라 EU잖아요, EU, 그죠? 흔히 말하는 초국적 기관으로서의 또 다른 여러 가지 멤버 스테이트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냥 뭐 투레벨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레벨의 게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게다가 사이버, AI, 우주까지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발표 논문이라든가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한 국가들, 또 세계의 분야들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진짜 저는 궁금한 게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논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가 봤을 때는 조금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실은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메타포를 되게 나름대로 좋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일본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이제 콘보이 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은 이 호송 선단형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일본이라는 어떤 금융 시스템이 이 하나의 그 규제를 강화하면서 같이 이동하는 거죠. 같이 이동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이 이동하는 거의 방향과 속도는 방향은 맨 앞에 있는 배가 하지만 속도는 제일 느린 배가 결정합니다. 호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본의 금융 시스템, 금융 규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호송 선단nhân 많이 그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보트 작전 때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마치 이후의 어떤 그런 행태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맨 앞에 있는 선두한 어떤 행위자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뭐 기업이 됐건 뭐가 됐건 그리고 나서 다양한 국가들이 가는데 이 국가들이 차이가 벌어지면 EU라는 어떻게 하면은 이 정체성이 흩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게 가면 사실은 다른 선단들과의 경쟁에서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들이 상당히 있는 게 이유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정말 재미있는 게 베리에이션이 이 첫 번째는 이 EU라는 틀 내에서 국가별로 이제 멤버 스테이트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베리에이션이 있는가. 아까 베리에이션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 왜라는 질문.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 이 틀에서 디스크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왜라는 질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왜 어떤 국가들은 이런 규범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1차 자료가 상당히 저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의라든가 이유는 많잖아요. 공개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에서 국가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어떤 식으로 EU라는 틀 속에서 해결되거나 안 되는가. 어떤 국가는 어떤 발언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 간 비교. 두 번째는 분야 간 비교입니다. 사이버 AI 우주를 비교하셨지만 각각에 대해서 이유가 과연 동일한 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우주가 되게 비슷하다고 또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우주는 사실은 갈릴레오는 완전히 다른 맥락인 거예요. 갈릴레오는 아시겠지만은 걸프전 이후에 1990년대부터 흔히 말 GPS에 대한 자율성을 얻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고 실제로 처음 만들어졌던 거 2005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이버랑 AI는 완전히 다른 맥락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야 간에 있는 게 유사점도 있지만 상당히 각각의 분야 나름대로의 또 논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비교해서 어떻게 이유가 다르게 대응하는가, 왜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충 준비하신 토론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황재한 교수님께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황주현입니다. 저는 우리 윤은희 선생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이버 AI 국가 책략에 대해서 주로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아무래도 북한의 외교나 북한 핵 문제나 뭐 북미 관계, 남북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북한 문건들을 주기적으로 뭐 열심히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읽다가 보면 이제 특히 북한이 과학 기술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글들을 가끔씩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뭐 제가 항상 집중적으로 그런 글들을 읽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이 관련된 부분들에서 북한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조금씩 뭐 페이퍼도 써보고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뭐 역량이 부족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우리 그 윤훈희 선생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전략, AI 전략 이런 국가 전략을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많은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고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페이퍼에서도 특히 뭐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사이버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방대한 북한 자료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지금까지도 뭐 그랬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연구의 또 지평이 상당히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AI가 요즘 중요하고 사이버 안보가 중요하고 여기 뭐 그 사이버 안보 학회에서 또 이렇게 연결된 패널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을 하고 있고 이 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북한 역시 소외된 것은 물론 소외되어 있다는 측면이 맞기는 하지만 북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환경과 제한된 그런 자원 리소스 속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상당히 그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리포트하는 북한의 상황을 리포트하는 부분에서는 이 글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북한의 전략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 북한의 현황의 AI와 사이버 그리고 뭐 우주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뭐 북한의 우주 관련된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 뭐 그 군사 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 뭐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분석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이제 그 페이퍼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북한의 그 현재 현황과 국가 전략을 리포트하는데도 조금 벅찬 상황이기는 해요. 이게 워낙 그런 기존의 연구가 없고 또 그 자료들을 충분히 리포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황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랬죠. 그렇지만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좀 그 어떻게와 또 왜 뭐 이런 질문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사이버 AI 분야 발전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북한 문건들을 조금만 보면 김정은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북한이 매핑을 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 특성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특히 첨단 기술 영역이니까요. 그러면 기존의 북한이 여전히 과학 기술은 항상 중시했던 측면들이 있었죠. 뭐 단순히 핵이나 미사일 기술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럼 이런 첨단 기술에 관련된 것은 기존의 기술 전략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첨단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진국과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북한이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집중을 하는 모습이 가진 의미는 어떻게 다른지 한국이랑 같을 수는 없겠죠. 뭐 한국이 뭐 그 서브린 AI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도 서브린 AI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북한이 서브린 AI를 이야기를 한다면 북한은 왜 그런 서브린 AI를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북한의 지금 현재 상황과 국가 전략상 서브린 AI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건 군사용인가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AI와 사이버를 연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AI가 사이버 부분에서 중요하지만 사이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특별히 AI를 논의함에 있어서 사이버하고 연결 구도에서 뭔가 달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론 페이퍼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기존의 다른 국가들이 AI와 사이버를 연결했을 때의 모습과 북한이 그런 것들을 추구했을 때의 차별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조금 더 북한의 특성을 우리가 지금 여기 포커스가 AI 사이버에 있지만 북한이라는 데도 있기 때문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북러 협력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역시 북러 조약에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특히 뭐 10조 같은 경우에 보면 인공지능 정보기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8조나 9조, 18조에서도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 러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을 때 북한이 그러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집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경제 전략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하면 북한의 특성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토론이다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신 세 분의 토론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것이 토론자로 발탁되지 못했던 이유가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세 분은 이제 이것이 답변이다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실 수 있는 답변 시간 각각 5분 이내로 해주시면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코멘트들이어서 제가 사실 답변을 뭔가 상세하게 해드리기에는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 continuity 문제나 뭐 periodization 문제는 저도 논문을 쓰면서 좀 고민이 되었었던 지점이었었는데, 이 세 가지 사례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이 데이터 안보의 그 사례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그 continuity보다는 사례가 일어나는 시기를 좀 한정시켜서 그 시기 내에서만 바이든이 지도자로서 어떠한 전략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국가 책략이 어떻게 이 바이든의 정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거를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바이든 행정부로 제가 한정을 시켰고요. 확실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바이든 트럼프라는 이 시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 세 개 정권이 변화하면서 어떻게 이 국가 책략이나 아니면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보여주면은 어떤 정권인지에 따라, 그리고 어떤 정권인지에 따라 혹은 어떤 지도자인지에 따라 미국의 국가 책략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것이 오히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을 반영을 해서 논문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이론 부분에서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다시 생각을 했을 때 스탠스를 현실주의를 무조건 조금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미국이랑 중국이라는 스테이트 액터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가 조금 고쳐서 현실주의를 비판하려는 그런 스탠스를 지향을 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라는 변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러한 이론적인 틀은 다시 제가 수정을 해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태현 선생님. 네, 정 교수님께서 되게 정말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딱 어떻게 보면 전곡을 찌르는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갖다 이제 잘 이렇게 녹여내서 좀 했어야 되는 측면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많이 못했다라는 거 이제 약간의 저희 반성을 갖다 좀 한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뭐 이론적 기여 뭐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국가 책략에 대한 어떤 한번 그런 정의를 갖다 나름 유럽의 사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용해서 유럽에서 국가 책략을 얘기할 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좀 얘기를 해야 될까? 그때 해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 자율성이라든가 또는 규범 규제가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하게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EU 같은 경우는 좀 더 규범이나 규제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 강화 쪽으로 조금씩 이제 분야별로 그 속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처음부터 국가 책략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규범 규제보다는 역량 강화, 경쟁력을 어떻게 산업 경쟁이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이 맞췄던 거에 비해서 EU는 좀 더 이게 방향성이 서로 약간 반대로 가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포착을 해서 이걸 좀 약간 정리해서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이론적인 논의를 갖다가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성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베리에이션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저도 이렇게 고민이 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요국들은 또 어떤 식의 모습을 어떤 특정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인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담겨졌을까라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고민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워낙 이게 EU 쪽에 이렇게 사이버 AI 우주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좀 더 우선 한번 EU 쪽 전체로 보고 그 안에서 약간 이제 베리에이션을 갖다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부분에 딱 찝어주셔서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드러날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워낙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주요국들이 이제 아무래도 특히 사이버나 AI 우주 부분에서는 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국가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어떤 모습들에 있어서 그게 좀 두드러지게 EU 차원에서 뭔가 나타나지 않고 약간 뭐 갈등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자신들의 AI 전략을 다 발표하면서 좀 역량 강화 쪽에 좀 많이 발표를 했던 것도 그게 결국 EU하고 먼저 발표된 같은 그 파리 AI 서밋에서 같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프랑스 쪽에서 뭔가 내용들이 나와서 이것들이 좀 EU 차원에서의 정책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뭐 우주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EU 차원에서 뭔가 권한을 이제 갖게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원래 EU 기능 조약에서는 우주와 관련돼서는 뭐 우리가 EU 집행이라 불리는 이 기관에서 권한이 없고 이제 그냥 개별 기업들 또는 개별 회원국들이 알아서 모아서 그러니까 모여져 있는 이제 뭐 협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우주 관련된 뭐 전략이라든가 기술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EU 집행위 차원으로 좀 끌고 와서 같이 뭔가 협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논문에 약간 써놓긴 했지만 좀 더 두드러지게 그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분명히 뭐 사이버 AI 우주가 지금 EU가 갖고 있는 역량이 조금씩 다른데 이제 고민 중에 이제 글을 쓰다가 고민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장 쉽게 그냥 개별 회원국 단위로 이 사이버 AI 우주의 역량을 찾게 되면 인덱스나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EU로 이제 묶어서 공동체로 찾다 보니까 단순히 뭐 만약에 뭐 우주나 사이버 기술에 있어서 독일과 뭐 프랑스의 역량을 단순 총합한 게 EU의 전체 역량과 같나라는 생각이 또 들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EU 자체적인 어떤 역량 또는 뭐 랭킹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들이 아직까지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나중에 좀 더 뭐 리저너블한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EU 차원으로 총합의 어떤 그런 경쟁력 또는 역량을 갖다 얘기할 때 좀 이런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걸 좀 한번 해봤다는 것도 같이 나중에 좀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씩 이제 EU의 역량도 보여지고 그 EU 역량을 갖다가 계산해서 나왔을 때 각 개별 회원국들의 어떤 그런 역량 차이도 같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고민을 해서 한번 또 나중에 좀 이 부분들을 갖다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은희 선생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 부족한 논문을 황재한 교수님께서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코멘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페이퍼에서 하려고 했던 게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는 데만 중점을 너무 쏟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 질문이나 이 기술 개발 현황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북한의 기술 개발이 디지털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있고 주민 생활 증진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를 통해서 중앙 집권을 더욱 하려고 하고 정당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혹은 한반도 안보에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만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첨단 기술이 다른 기술들이나 과학과 다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답변의 시간은 마쳤습니다. 이제 곧 플로어에 질문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질문해 주신 토론자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또 이어지는 질문, 또 북한, EU, 미국의 데이터 AI, 사이버와 연계된 넥서스된 쟁점에 대해서 통합적인 시각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답변 시간에는요. 첫 번째 답변은 좀 디펜시브한 답변을 하셨는데 오히려 토론자분들께 질문을 하시는 기회도 있습니다. 네, 오펜시브한 답변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중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네, 박원규 교수님. 예, 자진 납세를 하겠습니다. 김대혁 교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고 아까 차태석 교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좋은 여수에 와서 저 밖에 있는 저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저는 다 끝나서 오늘 배우러 왔는데 갑자기 부담을 팍팍 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적고 제가 논문을 못 봤습니다. 논문을 보고 싶은데 제가 논문을 못 봐서 아마 드리는 질문 중에 상당 부분은 논문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북한학과 통일학연구원에서 GAI와 지정학이다 해서 북한 연구자들이 뭐 이런 걸 하냐 하는데 저희가 우리 김성배 교수님 아시다시피 연구를 준비해서 연구팀들이 구성돼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세 분 다 좋은 논문을 기반을 갖췄다라고 생각이 되고 짧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놓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윤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태석 교수께서는 다 읽어보고 했으니까 저보다 훨씬 정확하게 보셨겠지만 발표 내용만 놓고 보면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전통 안보에서 그러니까 뭐 전쟁 나고 그러는 것보다는 또 좀 더 GAI와 네트워크랑 데이터랑 그런 쪽으로 옮겨간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적지 않은 고민이 오히려 전통적인 안보가 이 GAI와 결합되면서 더 큰 그런 우리가 전통적인 안보의 그런 위기가 닥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가자를 들어가서 했던 작업 중에 상당 부분은 AI를 활용해서 민간인 10명 정도 영어로 collateral damage가 확인되면 하마스 대원 1명을 사살하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다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전통적인 전쟁의 가능성 또 효용성을 더 높이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좀 고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오태훈 선생 개인적으로 네, 반갑습니다. 그 서번 AI는 제가 그냥 뭐 여기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밖에 없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그 플랫폼 같은 것들이 존재치 않죠. 그래서 과연 이들이 AI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하는데 여전히 아까 두 번째 그 답변에서 상당 부분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의 궁금증은 과연 EU가 하나의 단일체로서 이런 AI의 공통된 개발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냐. 특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국제 사회의 정치적인 게 오히려 각자 도생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유럽 내에도 그런 역동들이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개발 국가가 아닌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저희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마 논문에 있을 텐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윤은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뭐 저도 관심이 있는데 일단 몇 개의 과학 강국이란 건 매우 오래된 구호죠. 이게 뭐 김정은식에 특별하게 나타났다라고 보기에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김일성, 김정일식부터 얘네들이 말하는 이런 과학 강국이라는 것과 김정은 시기의 과학 강국이 어떻게 차별화되느냐
그게 아마 그 연구의 출발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AI의 발전 여부는 이 부분에 우리가 늘 고민이 북한 연구의 고민이 나타나는 담론과 구어,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거 뻔히 굉장히 제한된 자료에서 얘기하는 것과 현실에서 하는 거와의 그 괴리를 어떻게 읽어내가 나가느냐가 북한 연구자들의 가장 고민이죠. 그래서 북한이 뭐 김정은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느냐, 아마 그 부분이 우리 윤 선생 논문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북한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열패감을 드러낸다라고 읽히거든요. 이게 어차피 자기신들은 한계가 있다. 근데 한국을 비롯해 특히 미국이 훨씬 더 AI, GAI로 가버리니까 이 격차가 커지고 그렇다면 그것이 자신들의 핵의 효용성을 낮춘다라는 거에 위기감이 있어서 뭐 러시아랑 해보려는데 러시아도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의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안타깝게도 우리 이대 북한학과에서는 아예 북한 과학기술이라는 과목도 있고요. 이거 AI를 하고 있는. 나중에 뭐 생각이 있으시면. 네. 우리 정치학과 교수는 안 오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엄정식 교수님. 네, 공군생활학교 군사전략학과 엄정식입니다. 오늘 그 사실은 사이버 안보학회에서 주관하고 패널도 사이버 AI 국제정치인데 첨단 기술을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태현 선생님께서 우주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하셨고 해서 저는 우주 안보를 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주와 관련된 그렇지만 논문을 발전을 위해서 좀 질문을 먼저 드려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유럽 지역에서의 이런 사이버 AI 우주를 다루셨을 때 앞에 이제 토론자 그 정원주 교수님께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지만 분야별의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아마 첨단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우주를 넣어주신 건 매우 저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만 사이버 AI가 상대적으로 비물리적인 측면의 그 특성이 있는 비해서 우주는 확실한 그 물리적 시스템과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이를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것을 규제와 거의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발표 때 규범이라는 게 촉진의 요인도 있고 규제의 요인도 있는데 이 연구에서 촉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 논문의 발전을 위해서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이 세션이 국가 책략이라는 키워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국가 책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게 지정학, 과학기술, 뭐 전략문화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하자면 나머지 지정학이나 전략문화는 장기간에 잘 변화가 하지 않는다에 비해서 국가기술은 상당히 급속하게 국가 책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우주 시스템 유럽이 우주 시스템과 관련돼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약간 자강 자주적인 입장을 좀 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난주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주 강국으로 복귀를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토에서도 상업 우주 전략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자주적으로 가려고 하는 국면이 있는데 기존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으로 자립적인 측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과 동시에 여전히 소련이나 상대 국가를 상대하기 위해서 상호 의존성을 또 높이는 두 가지를 다 높이기 위한 방법이 과거에는 미국에 좀 더 의존하는 방식이었다면 자기 우주 전력으로서의 능력을 자립적으로 하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제 비슷한 입장에서 상호 의존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AI 사이버와는 조금 다른 결의 우주 안보나 우주 전략 측면의 국가 책략을 조금 더 담아주시면 좋겠고 뭐 다른 발표자분들의 내용은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북한도 우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우주개발법 이후에 10년 만에 우주개발법을 개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첨단 기술이 북한 국가 책략에도 분명히 영향을 우주 분야에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차채서 교수님께서 이번 패널은 토론자와 청중에게 부담을 드리는 이상한 사회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왕 부담을 드리는 김에요. 이 프로젝트의 전체 기획자이고 설계자이신 김상배 교수님의 의견과 질문, 코멘트도 듣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괴롭히시는군요. 예. 아니 저는 뭐 발표하고 토론 너무들 감사드리고
지금 한국국제정치학회하고 이제 사이버안보학회하고 저희가 같이 기획한 4개의 세션 중에 이제 마지막 세션이어서 앞에 했었던 세션들을 받아가지고 더 앞으로 또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화두를 좀 던지는 차원에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소개할 겸 해가지고 저희 사이버 하이픈하고 AI 그런 거가 사실은 저게 핵심은 AI입니다. 예. 사이버 안보학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이버를 앞에 붙였는데 또 AI 뒤에 또 우주도 붙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얘기하는 크리티컬 앤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첨단 기술 패러다임의 전체적인 변화가 국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소위 AX라 그러죠 보통 AI 트랜스포메이션 내지는 뭐 다양한 이런 기술의 트랜스포메이션이 국제 정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어떤 질서를 창출하고 어떤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또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쪽이 한쪽인 부분이어서 근데 이제 AI라고 하는 게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 첨단 기술 이슈 한지 한 30년 됐거든요. 제가 학위할 때부터. 근데 최근에 AI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 전에도 보면 계속 기술이 발달하고 변하면 국제 정치도 변한다 뭐 이런 게 주제였는데 최근에 AI가 야기하는 변화는 좀 약간 더 근본적인 변화를 좀 가져오는 것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타임 스페인을 좀 넓게 해가지고 역사 속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또 폭도 좀 넓게 보고 뭐 이렇게 또는 국내외 정치도 같이 아울러서 보는 뭐 이런 식의 이해와 대응의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지금 국가 책략이라고 번역한 스테이트 크래프트에 약간 주목을 좀 하게 됐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스테이트 크래프트 최근에 딱 우리한테 다가온 건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 때문에 경제 안보에 관련된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왔던 건데 근데 뭐 그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얘기하는 그 볼드윈이라는 학자는 우리 국제 정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스테이트 크래프트보다는 좀 이렇게 좁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근대 국제 정치 형성 과정에서 국가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했었던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문제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좀 큰 맥락에서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픽했는데 문제는 번역이었어요. 아직은 완전히 정착은 안 됐는데 뭐 이번 학회 이거를 제목 삼아 던지게 되면서 기대하는 바는 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게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통상적으로는 예전에 통치술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통치술이라는 번역은 조금 꺼려했던 게 푸코의 거버먼탈리티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이게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약간 크래프트를 책략이라고 번역을 하자 그래서 근데 책략 그러면 우리가 19세기 조선 책략 뭐 이런 걸 떠올리다 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굉장히 격변하는 시기에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어떤 몸부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전략이라는 차원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번역을 해서 쓰고 있던 중에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쓰는 중에 우연히 중국에서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야 역시 한자어를 쓰는 거가 우리보다 한 수위구나 라는 느낌이 든 게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치국방략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방략이라는 말은 사실 책략이랑 거의 다르지 않은 부분이어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치국이라는 게 우리가 국가를 뭉뚱그렸는데 국가를 다스리는 그래서 아까 통치술이냐 국가 책략이냐 막 고민했던 거가 하나로 다 뭉쳐된 게 그 한자원에 담아 있는 게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근데 치국 책략 그러면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로서는 좀 이렇게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잠정적으로 이런 설명을 덧붙인다는 전제하에 국가 책략이라는 식의. 근데 그 국가 책략이라는 말을 굳이 왜 써야 되느냐? 어저께도 계속 그런 질문들이 나왔거든요. 정책이라고 해도 되고 전략이라도 되는데 왜 국가 책략 이렇게 붙이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야기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거기에서 연동된 국제정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더 역사적인 맥락, 좀 더 근본적인 시각을 갖고 문제를 봐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고, 뭐 거기에 대한 뭐 연구와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이게 좀 더 새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용어부터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국가책략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고 있는 중인데, 예, 많이 좀 받아서 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분들께는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의 답변 사항을 대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이게 기획대로 생각한 대로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서요. 답변을 듣기 전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 꼭 짚으셔야 할 질문 한두 가지 1, 2분 정도의 내용으로 듣고요. 한꺼번에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태석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이은 학생 지금 말 그대로 학생이시니까 저는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부분만 특히 이론과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김상배 선생님도 이렇게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이런 어떤 기술과 관련된 국가들 간의 경쟁, 강대국들 간의 경쟁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전적인 국제정치학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기술 발전이 생겨나고 그게 뭐 이제 산업혁명이나 이런 형태로요. 선도기술에 의해서의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국가 간의 불균등 성장을 야기하고 그게 이제 세력 배분에 큰 변동이 일으키고 그게 이제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게 굉장히 클래식한 패권 사이클, 패권 순환에 대한 이론이나 롱 사이클에 대한 이론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뭐 모델스키, 로버트 길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특히 이제 근대 패권 전쟁에 대한 이론들이 그런 그 스토리 라인을 갖고 이론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연구를 어떻게 보면 이게 어쨌든 본인이 IR 오디언스에게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국제정치 전체의 이론 틀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현안에 대한 공부였고, 그것을 어떻게 IR 티오리나 IR 히스토리를 하는 전체 오디언스에게 어필을 할 건가를 생각한다면 그런 약간 이제 원래 클래식한 거시 이론들에 대한 공부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가령 미중 간의 데이터 안보 경쟁이 뭐 과거의 사례를 들자면 1차 대전 직전에 영국과 독일 사이의 건함 경쟁. 전 뭐 사실은 그 컨텐츠만 다르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치열한 기술 경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례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 테이블을 쫙 놨을 때 가장 최근에 사실 케이스 스터디지 그 이전에 있었던 패권 경쟁과 그렇게 또 완전히 단절되는 사례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알 수도 있겠지만 가령 조지 워싱턴의 이제 제프리 딘 같은 경우가 그런 연구를 또 최근에 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근의 연구 성과들까지 합쳐서 거시적인 이론 연구들을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원주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좀 많이 해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 논문을 쓰신다면 좀 현실적으로 제가 만약에 뭐 석박사 과정에서는 이런 글을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잘 쓰셨는데 어쨌든 논문을 투고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리뷰를 맡기잖아요. 분명히 엄정식 교수가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라든가 AI라든가 이제 우주가 같이 있잖아요. EU 전문가한테 맡기거나 이 분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겠죠, 사실. 근데 우주 전문가 딱 보기에는 이게 쉘로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이버 AI는 모르지만 사이버 AI 뭐 분들도 아마도, 그래서 그걸 아주 잘 쓰지 않으시면 되게 리스키한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왜 그 말씀드리면 저도 우주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규범들이 에이셋 시험 중단 선언이라든가 내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지금 유럽에서 하는 이슈는 뭐 유엔 차원이긴 하지만 그 LTS라고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 이런 다양한 규범들인데 그게 좀 빠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EU에서 이런 우주 차원에서의 글로벌 규범과 EU 차원의 규범 이들 간의 정합성이라든가 차이점, 근데 키워드도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이제 딱 심사하는 사람들 이거 모르네? 나그러면 이제 이 그냥 억셉턴스 그 가능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은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어쨌든 논문이라는 페이지에 정해져 있으니까 저한테 어쨌든 제가 생각에 이게 전체 북 프로젝트가 좀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걸 좀 쪼개서 내고 싶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야를 너무 많이 넓혀 놓으면
왜냐 AI, 사이버, 우주를 다 하시는 분 또 많지 않잖아요. 뭐 누군가한테 갈 텐데 잘못 걸리면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장 교수님 토론. 네, 뭐 차태석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정원주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뭐 본질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이제 논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학자가 되시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퍼스널 크래프트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상당히 또 리스키한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연구자를 관점.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논문을 시작을 해가지고 현황을 파악을 하고 리포트를 하다 보면 논문을 마칠 때쯤 되면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 나의 연구가 그만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걸 살리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리서치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퍼즐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인데 아까 차태석 교수님 말씀하시고 정원주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리포트를 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기에는 이 분야는 벌써 나를 빼놓고 또 패스해가지고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항문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런 고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우리 윤은희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하시면 이게 국제정치학 논문으로서 조금 더 리거러스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답변 시간 1분 이내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 선생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멘트 정말 감사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제가 준비한 논문도 그렇고 저희가 전통적인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거에 대응을 하는 국가 책략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이러한 데이터 안보 국가 책략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거시적인 이론을 연구를 함으로써 그거를 적용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태원 선생님. 네,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코멘트와 의견 굉장히 좀 소중하게 잘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중에 뭐 이 작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EU는 계속해서 이게 초국가주의와 정부간주의가 계속해서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EU 역내에서 약간 힘겨루기 조금씩 초국가주의가 조금씩 더 이제 우세해지고 있는 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뭐 첨단 기술이라 불릴 수 있는 뭐 사이버라든가 AI 우주 부분에 있어서는 회원국들의 어떤 그런 역량, 특히 그 회원국 내에서도 개별 기업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EU 집행위 차원에서 이걸 갖다 좀 EU의 역량으로 좀 끌어올리느냐가 어떻게 보면 EU 차원의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마 또 EU는 이제 그게 어떤 특정국의 우주 역량이 아니라 그냥 이걸 EU의 역량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해서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 논문이 워낙 사이버 AI 우주를 다 다루고 있었는데 좀 워낙 사이버 AI 쪽에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우주 쪽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좀 정리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추가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 키워드들이 이렇게 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누락된 측면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은희 선생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자가 아니고 박원경 교수님께서 발표 들어주시고 코멘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펜시브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전곡들을 찔러주셔서 제가 그걸 다 수용하고 어쨌든 제 논문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은 결국에는 핵 무력을 완성한 후에 이제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요 맥락이 조금 기존의 선대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이버나 AI 기술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이 오히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구호로 내세우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도태되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과 함께 단번도약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늘 구호처럼 얘기하고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는 그런 단번도약의 측면에서 앞으로 더 그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코멘트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 발표 때는 좀 오펜시브 그죠? 뭐 이렇게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세미나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세미나고요. 시간 계획대로 끝나는 세미나인데 지금 딱 11시 40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청중 선생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